어제를 통해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의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13년 5월 30일입니다) 예, 내일 하루만 더 가면은 이렇게 해서 2013년에 5월은 마무리가 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5월이었습니다. 예. 자, 198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87년 오늘은 18개 여성단체가 뜻을 모아서 KBS 시청료 거부를 위한 범시민운동연합을 결성하게 됩니다. 1984년 봄까지 국민은 KBS가 독재 권력에 굴종해서 관제, 왜곡 보도를 일삼거나 퇴폐 저급한 이른바 3S 우민화 프로그램을 쏟아내도 사실 뭐라 할 힘이 없었죠. 기분 나쁘면 안 보면 그만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했던 땡전 뉴스였습니다. 사실 KBS 내에 그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1980 그때가 3년인가요? 4년인가요? 아마 4년이었을 겁니다. 1984년 9월에 있었던 칼기 격추 사건 기억하시죠? 사할린 상공을 날던 대한항공기가 소련 전투기에 의해 격추돼서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모든 분들이 다 세상을 떠났던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KBS 9시 뉴스는 첫 뉴스를 바로 전두환 씨가 길 청소한 거 이걸 첫 뉴스로 내보냈습니다. 야, 이건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KBS 내부에서도 정말 넌더리를 내는 목소리들이 나왔고, 이런 목소리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KBS 민주화운동의 어떤 불씨가 됐는데요. 사실은 이런 불씨를 진짜 화력이 있는 큰 불로 만들게 했던 계기가 바로 1987년에 민주화운동, 거기에 더한 KBS 시청료 거부운동이었습니다. 1984년 4월 28일이었죠. 그때 처음 전북 완주의 가톨릭 농민회와 천주교회가 KBS 시청료는 여당인 민정당과 정부만 내라, 이런 구호를 내걸고 시청료 거부 운동을 개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직적 저항의 시작이었습니다. 정권의 나팔수가 된 공영방송 KBS에 대해 야당도 시민단체도 언론학계도 아닌 가난한 농민들이 먼저 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식인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부끄럽고 또 자괴감을 느껴야 마땅합니다. 가톨릭의 시청료 거부 운동은 개신교로도 옮겨져서 기독교 범국민운동이 됐고, 다시 여성단체와 청년단체들이 합류해서 명실상부한 범국민운동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1987년 오늘은 종교계에서 들불처럼 번졌던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이 여성 또 청년단체로 번지게 된 그런 날이라 하겠습니다. 자, KBS, 지금은 시청료라고 하지 않죠. 수신료라고 합니다. 사실은 시청료나 수신료나 마찬가지죠. 준조세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텔레비전 수상기만 있으면은 이 KBS 수신료를 내야 했었거든요. 자, KBS의 수신료, 사실은 굉장히 그 비율이 적습니다. 수신료의 비중이 높아야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KBS는 ETV에서 광고하지 않습니까? 광고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상업 자본에 좀 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사의 수익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국민이 직접 내는 수신료로 운영할 경우 국민의 눈치만 보지 않겠습니까? 예. 자, 하지만 KBS의 이명박 정권 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그 사장들이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눈치를 보는 걸로 정평이 나 있지요. 정말 다시금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을 벌였으면 한다 하는 목소리가 나올 지경입니다. 자, 영국의 BBC, 일본의 NHK를 좋은 공영방송의 모델로 평가하는 시각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이들이야말로 글쎄요, NHK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BBC만큼은
국왕도 아니고 그렇다고 총리도 아니고 집권당도 아닌 국민의 눈치를 보는 그런 아주 공정한 공영방송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요. 우리도 그런 BBC의 모습을 KBS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지 참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수신료 올려달라 뭐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했죠. 근데 사실은 이건 뭐 정연주 사장 참여정부 시절에 정연주 KBS 사장도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때 그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절대 안 된다 이러면서 반대를 했지요. 자,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고 나서 이명박 정권이 임명한 KBS 사장도 똑같은 이야기로 수신료를 올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모순되죠. 자기들 때는 안 되고 자기들이 집권해야 할 수 있는 일이란 이야기입니다. 정말 표리부동하다 못해 근본이 없다라는 생각을 지우기 힘듭니다. 자, KBS의 수신료 거부운동, 시청료 거부운동 왜 일어났는지 교훈을 잘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영화 나는 살고 싶다 이런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는 분들 적지 않을 겁니다. 불우한 삶을 살다가 살인범으로 몰린 바버라 그레이엄의 실화를 그린 작품이지요. 무죄를 주장했지만은 끝내 가스실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레이엄 역을 맡은 수잔 헤이워드의 열연은 뭐 정말 대단했지요. 가스실에서 살고 싶다고 절규하는 장면, 정말 팬들의 뇌리에 남아있는 명연기입니다. 에리 프롬은요, 살려고 하고 그 존재를 유지하려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고유한 성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살고 싶다라는 말은 인간이 곧 생명의 의지임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네. 그때가 벌써 2004년이었군요. 김선일 씨가 납치된 날입니다. 김선일 씨는 피랍됐고 그렇게 해서 또 피살당했습니다. 피살됐습니다.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그분의 무사 귀환을 갈망하고 또 기도했는데요. 뭐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김선일 씨가 했던 말이 있죠. 나는 죽고 싶지 않다. 나는 살고 싶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이라크 무장 저항 세력에게 납치가 돼서 그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던 선량하고 무고한 민간인의 살고 싶다 이런 절규는 벌써 뭐 9년 지났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귀에 맴돕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이라크 이 무장 세력들의 극악무도함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이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고 결코 이들의 행동이 의거일 수 없는 그저 폭력적 테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민간인, 선량한 민간인을 죽인 데서 있는 것이죠. 물론 이라크 무장 세력만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도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싸이가 2004년에 침략전쟁을 저지른 미국을 향해서 이런 랩 노래를 불렀죠. 이라크 포로를 고문한 XX들과 고문하라고 시킨 XX와 그 딸과 어머니, 며느리 등 코쟁이 모두 죽여, 아주 천천히 죽여, 고통스럽게 죽여. 예, 뭐 이런 발언은 참으로 부적절했습니다. 뭐 사람을 죽인다는 거는 뭐 살해한 자를 죽이는 것도 마땅치가 않은 거죠. 뭐 예술 작품 속에서 표현된 과장이라 할지라도 이런 발언은 매우 적절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막 뜨게 되면서 당시 불렀던 이 노래가 문제가 되니까 랩 가사는 무고한 이라크 주민의 희생에 분노한
반전 시위의 일부로 해석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싸이의 편승에서 저도 좀 한마디 하자면, 저도 2004년 이때 막말을 했습니다. 다시 인용하기도 참 부끄럽고 민망하고 좀 죄스럽기 때문에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다시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저도 동일한 이유로 또 동일한 동기로 미국을 향해서 아주 정말 다시는 표현하기 힘든 아주 격한 어조로 맹비난을 퍼부었던 것이죠. 정말 자기 가족이 그렇게 미군에 의해서 죽고 다치고, 그렇다면은 제가 했던 막말, 또 싸이가 했던 그 랩 가사의 감정, 분노, 그보다 덜할 리 있겠습니까? 그런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아티스트인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최근에 싸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털어놓은 말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싸이에게 얹어가지고 편승해서 묻어갑니다, 제가. 당시에 그 이라크 그 포로 수용소에서 아무리 포로고 또 미군을 죽인 이라크 군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너무나 잔혹하게 핍박을 가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파괴하는 이런 미군들의 행태는 지금도 용서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역사적 단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정말 힘없는 나라 백성들은 말밖에는 이 분노를 표출할 길이 없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 그들의 생각에 동화가 돼서 또 그들의 아픔에 뭔가 응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싸이는 그런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선일 씨를 죽인 것은 미군이 아니라 바로 이라크의 무장 세력들이죠.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폭력은 또 다른 전쟁과 폭력을 부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정혜신입니다. 말끼리 살아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끼리 트이는 세상.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구원투수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같이 함께해요. 자, 153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536년, 오늘은 헨리 8세가 둘째 부인의 여시종과 결혼한 날입니다. 영국의 국왕이었죠, 헨리 8세. 아내가 총 6명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죠. 그 대부분은 신중한 외교적,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었는데, 사람들은 헨리 8세의 이 바람기 이걸로만 이제 봤던 거예요. 사실 그 첫 아내인 아라곤의 그 캐서린과의 사이에서는 딸만을 얻은 채 이 여성이 폐경했기 때문에 이혼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영국은 얼마 전까지 왕위 계승 문제로 심각한 내전을 겪었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필요했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이혼했고, 근데 이혼을 할 수가 없죠. 가톨릭 그 교리에 따르면. 그래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 가톨릭과 결별을 하고 영국 국교회를 새로운 국교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영국 국교회가 우리로 말하자면 성공회지요. 국왕 개인으로서는 이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지만은 그 여파는 컸습니다. 이후 25년 동안 국교가 2번이나 바뀌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사후에 왕위를 계승한 아들 에드워드 6세는 열렬한 국교도 신자였죠. 신교화 정책을 밀어붙였지만은 불과 6년의 재위 끝에 사망하게 됩니다.
에드워드 6세가 죽으니까 왕위를 계승할 남성이 없었습니다. 뒤를 이은 9일의 여왕 레이디 제인 그레이가 별칭 그대로 9일 만에 폐위가 됩니다. 그러자 열렬한 가톨릭 신자인 메리 1세가 즉위합니다. 메리 1세는 자신을 제치고 왕위에 오르려 한 레이디 제인 그레이를 대역죄는 용서할 수 있지만 국교도인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형을 시켰습니다. 이 종교 문제에 있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경했지요. 헨리 8세 이혼을 승인했던 토머스 크랜머 역시 사형당합니다. 하지만 메리 1세는 토머스 크랜머가 최고 위급 성직자인 만큼 그냥 죽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년 동안의 납치와 감금, 고문과 회유가 계속됐습니다. 3년 동안 아주 천천히 이른바 말려 죽인 거죠. 여기에 못 이겼던 토머스 크랜머는 종교개혁과 국교회를 부정하는 문건에 서명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대중에게 주는 파급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메리 1세는 토머스 크랜머가 국교회를 부정하는 공개 설교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자기를 죽이려고 3년 동안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탄압을 했던 메리 1세. 토머스 크랜머는 속으로는 정말 부글부글 끓었을 겁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겠죠. 자, 토머스 크랜머에게 국교회를 부정하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설교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메리 1세가 크랜머에게 말이죠. 자, 크랜머가 서로를 형제와 자매처럼 사랑하라. 부유한 사람은 자선을 베풀라. 늘 하던 식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메리 1세에게 일격을 가합니다.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겁쟁이처럼 서명했던 것이 있다. 그 내용은 그런데 거짓이다. 종교개혁과 국교회를 부정하는 문건에 서명한 사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건 내 본래 마음이 아니었다.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크랜머가 선언을 합니다. 양심과 진리에 모순된 서명을 한 내 오른손은 화형을 할 때 가장 먼저 불타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토머스 크랜머는 사형을 당합니다. 의연히 오른손을 앞으로 내민 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자, 헨리 8세 아들을 얻기 위해서 이혼을 하려 했고,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종교를 바꿨고, 종교를 바꾸는 와중에 수십 년 동안 영국은 피바람이 났던 것입니다. 종교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김용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